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유나이티드의 기존 후방 빌드업 방식 마티치 라볼 피아나 시스템이 어떻게 공략당하였고 어떤 시스템적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후방 빌드업에 관련한 3부작 영상 중 두 번째 영상이니만큼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지난 영상을 참조해주시면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대로 유나이티드의 후방 빌드업 시스템은 수비진의 왼발 전개 옵션이 없으므로 그를 추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티치를 활용한 변형 라볼 피아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일반적으로 라볼 피아나가 대형 변화 이후에도 중원에 적어도 2명의 미드필더를 두면서 안정감을 확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반면 유나이티드의 지난 시즌 빌드업 체계는 4-2-3-1을 기반으로 한 형태에서 포그바가 중원에 홀로 남는 3-3-3-1에 가까운 체제를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포그바의 기량이 기대어서 전방 플레이메이커 브루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휴식기 이후 거의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전후방을 굉장히 자주 오가던 브루노의 활동량을 유지하는 전술 접근을 취하기에는 브루노에게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브루노를 전방에 붙박이로 둔 상태에서 포그바의 후방에서의 탈압박과 전진 패스 능력을 활용하여 후방 빌드업을 풀어내려 했던 것이죠. 이는 자연스럽게 포그바에게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공이 집중되는 구조를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후방 빌드업 구조의 삼각대형을 만들어보면 포그바는 후방의 모든 선수와 연결되어 있죠. 일반적인 라볼 피아나였다면 그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나 이 변칙 구조에서는 후방 빌드업의 상당 부분이 포그바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조의 핵심은 명료했습니다. 일단 포그바에게 볼을 전개해라. 그러면 포그바가 알아서 전방의 선수들에게 공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상대팀의 입장에서는 포그바를 중심으로 포그바에게 공이 전달되기 이전 수비진이 공을 포그바 쪽으로 보내는 것을 막아세우거나 혹은 포그바에게서 공격진에게 공이 전개되는 것을 막아세울 필요가 생겼습니다. 다만 포그바가 볼을 전개하는 순간부터 유나이티드의 템포는 급격히 빨라져서 공이 혹시나 빠져나가면 그것이 곧바로 실점 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브루노 역시 공의 흐름을 그대로 살리면서 상당히 모험적인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선수이기에 일단 포그바에게 볼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게 최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티치 라볼 피아나를 공략하는 방식은 달리 표현하자면 포그바를 봉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루노 합류 이후에는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활약하게 된 포그바였기에 당연히 그것을 원활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한 전방 압박을 요구했겠죠. 문제는 유나이티드의 전술 특징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러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것을 용이하게 또는 구조적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유나이티드의 3-3-3-1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있었습니다. 사실 크루이프즘의 이상적인 대형 구성이라 할 수 있는 3-3-3-1의 구성은 그 자체로는 공간 축구의 개념에서 완성형에 가까운 구성입니다. 선수들이 어느 위치에서건 균질하게 주변의 패스 루트를 확보할 수 있고 좁은 단위에서 즉각적인 수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완성 형태로 만들어 놓은 전술이죠. 펩 과르디올라가 센터백을 하나만 세우는 백스리, 인버티드 풀백 기용 등의 실험을 통해 추구하는 전술과도 궁극적으로는 이 3-3-3-1의 형태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길 것일 정도로 섬세하고 조직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들에게는 전술적인 이상의 행인 것입니다. 문제는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볼 순환과 연계로 공간 배분의 이점을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유나이티드의 선수들이 이런 전술을 완전히 소화하기에는 스타일상 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점유와 연계 움직임, 공간 지능과 볼 전개 능력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전방과 후방의 큰 육각형 각각의 중심에서는 엔간체와 피보트 역할에 대해서는 각각 브루노와 포그바가 어느 정도 괜찮은 활약상을 보일 능력이 있었지만 두 육각형을 연결하는 두 명의 경첩 미드필더 위치에서는 쇼와 완비사카가 전진할 임무를 수행하며 퀄리티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나이티드의 두 풀백의 경우 풀백으로 보여줘야 할 볼 전개 능력이나 운반 능력에 대해서는 그리 나쁘다고 평가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기준을 중앙 미드필더로 놓고 살펴본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볼 전개, 볼 운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능력치가 요구되는 특성상 그 기준에서는 절대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첩 미드필더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면상 포지션은 사이드백이지만 실질적인 임무는 미드필더에 가까운 인버티드 윙백의 형태가 되어야 했으므로 이 기준의 변화는 상당히 많은 점들을 우리에게 시사하죠. 당연히 중앙 쪽으로 들어갈수록 상대 압박 밀도가 높아지기에 측면 익숙한 두 선수가 안으로 좁혀 고립되는 포그바를 도와 볼을 전진시키는 임무를 미드필더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나이티드 후방 빌드업 시스템이 크루이프의 이상적인 3-3-3-1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가장 크게 차이가 있으면서 동시에 약점이 되는 부분이었죠. 측면 공간 익숙한 두 선수가 넓게 펼쳐질수록 포그바는 더욱 고립되었고 전방으로의 볼 전달은 힘들어졌습니다.
브루노를 앞쪽에 배치했기에 이 단계 돌파만 이뤄진다면 4대4에 절대적으로 공격자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3-3-3-1의 구성을 완결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경첩 미드필더 역할을 해줘야 할 쇼와 완비사카의 분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나마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선수가 바로 루크쇼였습니다. 빌드업 상황에서 거의 기여하지 못했던 완비사카와 달리 쇼는 빌드업 단계에서 인버티드 윙백처럼 안으로 좁히며 성공적으로 포그바 마티치와 삼각대응을 구성해냈습니다. 여기서 마티치가 볼을 갖고 있을 경우 세 선수의 신체 포지셔닝과 시야각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겠죠. 지난 분석에서 다뤘듯 왼발잡이 마티치의 전개 범위는 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기에 쇼가 볼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필드 안쪽으로 들어와 마티치의 편안한 전개를 도와줄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간에 쇼의 신체 포지셔닝이 필드 안쪽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왼발잡이인 쇼의 전개 범위 역시 포그바 쪽으로 패스하는 것이 유리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삼각대형 구성을 통해 마티치, 포그바, 쇼가 서로 볼을 주고받기에 편안한 빌드업 코어를 이루며 수비진과 포그바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잠깐 다루었듯 마티치가 포그바에게로 혹은 쇼를 경유하여 포그바에게로 볼을 전달하는 기본적인 빌드업 옵션 이외에도 쇼를 활용한 전진 루트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즉, 포그바를 잡기 위해 상대 수비가 밀집하는 경우에 마티치가 공을 쇼에게로 보내면 쇼는 공을 살짝 흘려놓는 컨트롤을 통해 전방으로 열린 자세를 만들 수 있으므로 상대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른발 잡이인 윌리엄스나 포수맨사의 경우에는 이때 공을 잡아놓는 컨트롤이 오른발로는 부자연스럽거나 혹은 전방을 등진 형태가 되기에 여기서의 전진이 쉽지 않았죠. 즉, 쇼의 전술적 가치는 이 후방 빌드업 시스템에서 포그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동시에 측면 전개 루트를 만들어 빌드업에 폭넓게 관여할 수 있다는 다재다능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전반기 꽤나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브랜든 윌리엄스가 코로나 락다운 이후에 경기력이 그리 좋지 못했던 이유는 후방 빌드업 개념이 본격적으로 장착이 된 후반기의 전술에서 쇼의 역할을 맡기에 윌리엄스가 가지고 있는 툴들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작지만 육각형에 가까운 다양한 역량을 갖춘 루크 쇼만이 스쿼드 전체를 통틀어 해당 위치에서 경첩 미드필더 임무 수행이 제한적이나마 가능했고 결국 대체 불가능한 옵션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술 맥락을 이해했기에 지난 시즌 막판 상대 팀들이 보여준 유나이티드의 후방 빌드업 공략 방식은 명료했습니다. 개인 능력으로 볼을 빼낼 가능성이 큰 포그바 쪽 루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신 압박 지점을 루크쇼에게로 집중시킨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파해법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쇼가 부상을 이탈하면서 대안 루트를 잃은 후방 빌드업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방의 두 명의 공격수들이 우선 센터백들이 포그바에게 볼을 전달할 수 없도록 길목을 차단하며 마티치에게로 볼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일단 마티치에게 공이 전개된 이후에는 포그바나 맥과이어 쪽 루트를 차단하며 다시 쇼 쪽으로 공을 빼내도록 유도를 합니다. 마티치의 왼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때 압박을 피해 돌아서는 과정 자체는 성공하지만 상대가 압박 대응을 정비할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잠깐 동안에 상대 선수들은 쇼의 위치에서 공을 끊어내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상대 우측 윙어가 쇼에게서 포그바 쪽으로의 전개 루트를 사전 차단하는 동시에 혹시나 포그바에게 공이 빠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까운 미드필더를 끌어당겨서 포그바를 즉각 마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동시에 측면 수비수가 미리 쇼에 가까이로 이동하며 프레싱을 걸 준비를 하고 우측 센터백이 사이드백이 잡고 있던 레시포드 쪽으로 붙어주며 압박 실패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좌측 중앙 미드필더와 윙어의 경우에는 안으로 좁혀서 먼 위치로의 전환 패스 루트를 봉쇄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이런 안배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에 쇼가 공을 받아서 돌아서는 시점에는 터치라인으로 닫힌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3면에서 모두 상대 선수가 압박을 가할 준비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공이 끊어지면 포그바는 볼에 관여하지도 못한 채로 다시 수비 상황으로 넘어가야 했죠. 이러한 대처 방식이 성공적으로 먹혀들 수 있었던 것은 이 루트를 제외하고 유나이티드의 빌드업 시스템이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의 포그바는 일반적인 크루이프 3-3-3-1과 달리 기본적으로 넓게 펼쳐서는 쇼와 완비사카로 인해 수적 열세 상황인데다 고립되어 있었고 센터백들은 짧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타입이라 롱볼 전개가 원활하지 못할 뿐더러 유나이티드의 전방에는 공중볼 경합에 능한 자원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최후방까지 볼을 돌려 데헤아의 롱킥을 활용하더라도 데헤아의 롱패스 정확도 역시 그다지 높지 못한 수준이었죠. 이런 압박이 들어올 때 가장 좋은 대처 방식은 압박의 기점 자체를 무시하고 빈 공간으로 길게 때려 넣는 방식이겠지만 이 공간이 우측면에 형성되었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린우드는 윙플레이에서 뚜렷한 장점을 보이는 선수라고 보긴 어려웠고 완비사카의 전진을 기다려 거쳐가기에는 금방 상대가 복귀하여 대응을 갖출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죠.
결국 이 부근에서 유나이티드의 후방 빌드업 방식은 공략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쇼가 작은 육각형이기에 부족한 탈압박 능력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오른발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마티치의 한계와 센터백들의 볼 전개 역량에 부족함이 드러났던 것이죠. 거기다 쇼가 이탈하면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조차 없다는 것에서 시즌 막판에 쇼의 부상과 함께 경기력이 급락한 것은 결국 이 시스템이 포그바와 쇼의 극에 의존하는 사상 누각이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여담으로 이러한 전술적 고안을 놓고 보았을 때 기존 영상에서 제가 레길론에 대해서 현행 4-2-3-1 왼쪽 집중 공격 전술을 활용 시에 반쪽짜리 영입이 될 것이라고 칭했던 이유는 이러한 빌드업 상황에 대하여 레길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태킹 서드에서의 레길론의 파괴력이나 공격적 툴은 쇼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는 실질적으로 측면 공격수라고 보아야 하는 유형의 풀백이고, 쇼가 현재 이바지하는 수준의 빌드업에 대한 기여를 기대하기 힘든 선수였죠. 킥 능력과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텔레스라면 이 부근에서 인버티드 윙백으로도 어느 정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영입이 충분히 이루어져 우측 밀집 4-3-3이나 4-3-1로 큰 틀에서 전술 변화를 가져가며 후방 빌드업 구조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현행의 4-2-3-1 구조에서는 레길론보다는 텔레스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풀어내려고 고안하고 있는 것인지 잠재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영상으로 제작하지 않는 세세한 내용들은 네이버 카페 레드데빌즈와 제 블로그에 칼럼으로 작성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방문하셔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에 거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